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게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 나이가 들고 좀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세상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자식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그런 실제 사례 모음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사연들을 바탕으로 했죠. 네,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슬픈 사연들 나열하고 안타깝네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이야기들 속에 숨어있는 어떤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내고요. 돈과 인간관계 사이의 그 냉정한 상관관계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 본질을 같이 들여다보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사례부터 정말 가슴이 좀 아픈데요. 72세 김할아버지 이야기예요. 네. 아들이랑 매일 통화할 정도로 사이가 각별했는데 할아버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이 돈 문제였죠. 병원비 때문에 200만 원, 그리고 보일러 수리비로 300만 원. 맞아요. 아들에게 돈을 빌린 게 딱 2번이었어요. 근데 바로 그 2번째 돈을 빌린 후부터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 미소는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게 단순히 돈의 액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반복되는 요구 자체가 관계를 손상시킨 걸까요? 이건 기대 관리의 실패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도움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두 번째부터는 의존으로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는 예측 불가능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 불편함이 목소리로 딱 드러난 거고요. 아버지, 저희도 힘들거든요. 라는 말과 함께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잖아요. 네. 수술비로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딱 걸었는데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그냥 깊은 한숨을 쉬더니 결국 거절을 한 거예요. 바로 그 한숨. 그게 정말 중요한 신호거든요. 어떤 신호죠? 관계의 성격이 사랑에서 거래로 바뀌는 첫 신호입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무조건적인 가족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비용이요? 네, 그 한숨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상 내 인생의 선입계산서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 확인하는 소리, 그런 거였던 거예요. 손익계산서의 마이너스라니. 와, 정말 잔인하게 들리는데 핵심을 찌르는 말이네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전화를 못 하신대요. 네. 심지어 명절에도 선물 살 돈이 없어서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고 혼자 라면을 끓여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피는 섞였지만 이제 남이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관제가 거래가 된다는 건요. 모든 상호작용에 보이지 않는 가격표가 붙는다는 뜻이에요. 가격표요? 네. 전화 한 통은 감정적 지지를 요구하는 청구서가 되고 명절 방문은 용돈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계약처럼 변질되는 거죠. 75세 박할머니 사연에서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네. 이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매주 용돈 주는 걸 낙으로 삼으셨는데 남편분과 사별하고 월 30만 원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그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자 손주들은 실망하고 며느리 태도도 차가워졌다고요. 가장 상처가 된 순간은 아마 추석 명절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할머니는 1,000원짜리 바나나 한 봉지를 들고 갔는데 사돈은 비싼 장난감에다 두둑한 용돈까지 들고 왔죠. 아이들 관심이 전부 그쪽으로 쏠리는 걸 구석에서 그냥 지켜보셔야만 했고요. 네. 이제는 손주들 생일에도 선물 살 돈이 없어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안 가신대요. 할머니의 한마디가 참. 용돈 못 주니까? 네. 용돈 못 주니까 손주들도 나를 할머니라고 생각 안 해. 그냥 1년에 한두 번 보는 낯선 사람이야. 이 말이 정말 아팠어요. 부모나 조부모의 존재 가치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지갑에서 나오는 돈으로 평가받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부모 부양이 자식들 사이에서 의무가 아니라 폭탄 돌리기가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80세 정할머니 사례처럼요? 네, 허리를 다치신 분. 3남매가 서로 책임을 미루다가 결국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결론을 내렸죠. 네, 그랬죠. 하지만 가는 곳마다 며느리 눈치 보고 사위 불편한 기색을 견뎌야 했어요. 스스로가 짐짝처럼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떠돌다가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졌죠. 처음엔 찾아오던 자식들도 점점 발길이 끊기고 이제는 돈 문제로 자기들끼리 다투는 소리만 들려온다고요.
충분히 마음이 아팠는데 이 자료에 나온 마지막 사례는 정말 인간성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서 읽으면서도 좀 힘들었습니다. 83세 조할머니,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죠? 네,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의 병원 복도에서 나눈 대화가 나오거든요. 의사가 항암 치료를 하면 6개월 생명 연장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3천만 원 든다고 했죠. 네, 그러자 자식들이 복도에서 어머니 연세에 6개월 연장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수군거렸고 그게 할머니 귀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 치료를 포기시켰어요? 네, 그 뒤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도 병문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위독하다고 연락을 해도 회의다, 출장이다 하면서 끝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할머니는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는 가운데 홀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장례 후에 발견된 일기장에 정말. 애들아, 돈 없는 엄마라서 미안하다. 네.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냥 슬플 뿐이야. 우리가 남처럼 멀어졌지만 그래도 사랑한다. 이 마지막 기록이 이 모든 비극의 본질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몇몇 자식들의 인성이 나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할까요? 부모라는 존재가 경제적 부채로 전환되는 순간 모든 윤리나 사랑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우리 사회의 냉정한 단면이죠. 자녀 세대 역시 대출금, 교육비, 또 본인들의 노후 준비로 한계 상황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다들 힘드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모 부양은 사랑과 효심만으로 감당하기 힘든 현실적인 비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피를 나눈 자식과의 관계도 이렇게 변하는데 평생을 함께한 친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냉정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맞아요. 네, 가족 관계는 죄책감이라도 남지만 친구 관계는 훨씬 더 쉽게 끊어지죠. 자료에 나온 골프 모임하고 커피 모임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네, 40년 지기들이랑 20년간 이어온 골프 모임인데 은퇴 후 회비 15만 원이 부담돼서 몇 번 빠졌더니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제외됐다는 68세 이모 씨의 사연. 그리고 또 커피 모임도 있었죠. 맞아요. 30년 동료들이랑 원래 모임에서 단돈 5천 원 커피값이 부담스러워서 피했더니 결국 외면당했다는 65세 최모 씨 사연도 있었고요. 금액의 크기는 다른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네, 이건 사회적 참여의 최소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사회적 참여의 최소 비용이요? 네. 모든 관계에는 그걸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데 그게 커피 한 잔이든 골프 회비든 그 비용을 내지 못하면 그룹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 의도적인 따돌림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사회에 보이지 않는 멤버십 규칙에 가깝다고 봐야죠. 멤버십 규칙이라니 정말 서글프게 들리네요. 그렇죠. 최모 씨가 했던 말이 그래서 더 와닿아요. 커피 한 잔 5천 원이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끼리만 친구를 할 수 있어. 가난하면 친구 자격도 없어.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가난이 전염된다는 심리적 두려움이 작동해요. 가난이 전염된다고요? 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난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가난한 친구를 보면 일단 불편해요. 대화가 신세한탄으로 흐를까봐 혹시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부담스럽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밀어내는 건 이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려는 뭐 그런 본능적인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50년 의장이 축의금 10만 원 때문에 끊어진 사례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월 40만 원으로 생활하던 박 씨가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갈 돈이 없어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결국 관계 단절로 이어졌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박 씨가 자신의 가난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체면 때문에? 그렇죠. 성공을 숭배하고 가난을 개인의 실패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 가난을 드러내는 건 엄청난 수치심을 동반하거든요. 결국 체면 때문에 한 거짓말이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50년 우정을 끊어버린 거죠.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관계가 어색해진 그 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정리해보면 자식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불편한 존재가 되면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 가난이 전염될 거라는 심리적 공포, 만남 자체가 주는 감정 소모와 불편함,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적 시선,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가장 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은 그냥 절망적인 현실만 보여주는 걸까요?
희망은 없는 건가요? 다행히 자료에서는 예외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을 봤어요. 네, 물론이죠. 돈이 없어도 진심으로 부모를 모시는 자식, 오히려 친구의 밥값을 선뜻 내주면서 곁을 지키는 친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 예외들의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요? 돈이 문제가 되기 이전에 쌓은 관계의 질이 달랐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관계를 쌓아왔는지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해요. 젊었을 때부터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깊은 유대를 쌓아올린 관계는 돈이라는 시련 앞에서도 더 잘 버텨냅니다. 반면에 돈이나 이해관계로 얕게 맺어진 관계는 경계적 기반이 흔들리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리죠. 결국 젊었을 때 관계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가꾸었느냐에 따라 늙어서 거두는 열매가 달아지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도 있었어요. 먼저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되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받은 만큼은 어떻게든 되돌려주려 노력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네. 이게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돈이 관계를 결정하는 냉정한 현실을 먼저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 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지킬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아, 자식이나 친구가 나를 부양해주고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독립이자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독립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고 복지관 같은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며 가난하더라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그래서 나온 거군요. 맞아요. 결국 기댈 곳은 나 자신밖에 없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슬프지만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죠. 오늘은 돈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네. 돈이 없으면 자식도 친구도 남이 된다는 말이 참 잔인하게 들리지만 외면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대부분 돈을 잃었을 때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반대로 풍요롭고 안정적인 시기에 쉽게 만들어진 관계와 정말 어려운 시절에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며 단단해진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시련이 닥쳤을 때 과연 어느 쪽의 유대가 더 강하게 빛을 발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꿈 다들 한 번쯤 꿔보지 않으셨나요? 은퇴하면 꼭 해외여행 실컷 다녀야지. 그거요. 거의 국민적인 다짐 같은 거였죠? 네, 평생 진짜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이제라도 좀 느긋하게 세상을 둘러보겠다. 이런 거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부모님 세대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예전만큼 막 설레어 하지 않으신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거든요. 통계요?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를 보니까 불과 10년 전, 그러니까 2014년에는 60대의 약 40%가 해외여행을 떠나셨어요. 40%면 거의 2명 중 1명 꼴이네요. 와, 그렇죠. 은퇴 후에 받는 보상처럼 여행을 즐기셨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그런데 2024년 이 수치가 18%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18%요?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그냥 확 줄어든 거네요. 네, 이걸 그냥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혹은 유행이 바뀌어서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 한 유튜브 영상 기록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60대가 갑자기 게을러졌거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군요.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이 현상이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삶의 기준이 내가 이걸 하고 싶은가에서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로 바뀌면서 나타난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가? 네.
이 자료는 건강, 돈, 그리고 안전이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기준을 보면서 이 변화의 속내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와, 듣고 보니까요. 이건 여행을 못 가게 된 사람들의 어떤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를 더 현명하게 재조정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숨겨진 5가지 진짜 이유. 첫 번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첫 번째 이유, 바로 건강은 괜찮은데 회복이 안 된다. 입니다. 건강은 괜찮은데 회복이 안 된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어디 뭐 부러지거나 입원할 만큼 아픈 곳은 없어. 이렇게요. 근데 진짜 문제는 특정 질병이 아니었던 거죠. 아, 그 말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능력, 즉 회복력의 차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하룻밤 푹 자고 나면 컴퓨터 재부팅하듯이 몸이 싹 초기화됐는데 이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재부팅. 10시간 비행 한 번에 그냥 몸의 운영체제가 다운되어 버리는 그런 경험이랄까요? 비유가 아주 정확하십니다.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거든요. 시차 적응에 실패해서 여행의 절반을 그냥 몽롱하게 보낸다거나 아, 너무 아깝죠. 아니면 조금만 무리해도 관절, 허리, 뭐 소화기관 여기저기서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믿음이라도 있었는데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 조금의 시간이 며칠이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걸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즐거움을 찾아 떠난 여행이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의 한계를 시험하는 버티는 시간으로 변질되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 통찰을 내놓습니다. 이게 뭐 몸이 망가졌다 이런 신호가 아니고요. 한번 흐트러진 균형을 되돌리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라는 거죠. 몸이 보내는 신호? 네, 자료에서는 이걸 생애 처음으로 내 몸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게 된 순간이라고 표현해요. 와,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다음 여행을 계획할 때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어디로 갈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 고생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핵심이군요. 그리고 그 신체적인 현실은 결국 가장 냉정한 현실, 바로 돈의 문제랑 또 직결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접근 방식이 아주 날카로워요. 여행은 끝나지만 비용은 남는다. 여행은 끝나지만 비용은 남는다. 네, 여기서 자료는 젊을 때와 60대 이후의 여행 비용이 갖는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분석합니다. 잠깐만요. 의미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어차피 돈을 쓰는 건 똑같은데요. 젊을 때 여행은 돈을 쓰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다녀와서 다시 벌면 되지. 이 생각이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채울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하지만 60대 이후의 돈은 다시 채워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정해진 자산 안에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여행은 돈을 쓰는 일이 아니라 줄어드는 자산의 흐름을 가속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모든 걸 바꿔요. 아, 돈을 쓴다와 자산이 줄어든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항공권 가격을 보면서 아, 이 돈이면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바로 그 때문이군요. 그게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죠. 예상치 못한 비용이요? 네. 만약에 여행지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병원비, 약간 물론이고 뭐 일정 바꾸는 데 드는 수수료, 추가 숙박비까지. 이 모든 게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정적인 빚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 60대의 자산 관리는 얼마를 더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로 전환된다고 하거든요. 아, 지키는 것.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낭만적인 여행이라는 항목이 아주 현실적인 병원비나 자녀 용돈, 비상금 같은 것들과 같은 테이블 위에서 경쟁해야 하는 거죠. 와, 그 경쟁 구도가 되면 네, 여행은 가장 먼저 순위가 밀려나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돈이 없어서 여행을 포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남은 삶을 더 안정적으로 꾸려가기 위해 우선순위를 아주 현명하게 조정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하긴 저도 젊을 땐 길을 잃고 헤매는 것도 여행의 낭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에게 그건 낭만이 아니라 공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죠. 네, 해외에서의 사고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젊을 때 겪는 문제는 웃어넘길 수 있는 사건이지만 60대에게 닥치는 문제는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이 된다는 거죠. 사건과 위험. 자료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언어 문제,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의료 시스템, 또 복잡한 보험 처리 과정,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위급할 때 곁에 기댈 보호자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정말 공감되네요. 한국에 있었으면 그냥 며칠 쉬고 나왔을 가벼운 식중독이나 뭐 발목 살짝 삐끗하는 것만으로도요. 네. 해외에서는 여행 전체가 무너지는 재앙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제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불안감 자체가 여행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이에요. 아,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 하는 그 마음. 네, 그 걱정이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눈앞에 멋진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에 온전히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얻는 즐거움보다 감수해야 할 불안의 크기가 더 커져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표현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겁이 많아진 게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나이라는 표현이요. 막연한 낙관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게 되는 지혜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건 앞선 이유들이랑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오, 어떤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떠나는 즐거움보다 유지되는 일상이 중요해졌다. 여행의 본질이 일상 탈출인데 오히려 그 일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 이거 참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역설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60대에게 일상은 더는 벗어나고 싶은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오히려 내 몸의 균형을 아주 섬세하게 지탱하는 관리 시스템 그 자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익숙한 음식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고 꾸준히 동네를 산책하는 그 모든 루틴들이요. 아, 일상이 더 이상 지루함의 동의어가 아니라 내 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강치?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행은요. 그 장치의 모든 설정을 한꺼번에 그냥 뒤흔들어버리는 이벤트고요. 그렇죠. 잠자리, 식사, 활동량 같은 모든 변수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잖아요. 젊을 땐 그런 변화나 자극이 새로운 경험으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게 곧바로 컨디션 난조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최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군요. 맞아요. 이게 모든 걸 포기했다는 어떤 체념이 아니에요. 반짝이는 하루보다 무너지지 않는 하루가 내게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아주 정확한 자기 이해에서 나온 선언인 셈이죠. 와, 삶의 무게중심이 외부의 이벤트에서 내부의 지속 가능성으로 완전히 이동한 거네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행이라는 큰 즐거움이 사라지면 삶이 좀 공허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분석에서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고 있다고 보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5번째 이유예요. 자료는 삶의 크기가 줄어든 게 아니라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방향이 달라졌다? 네. 과거에는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경험의 척도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선택지도 완전히 달라졌군요. 해외여행 대신 국내 소도시를 둘러본다거나 그렇죠. 긴 이동 대신 짧고 잦은 동네 산책을 즐기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큰 감동 한 방을 노리기보다 반복 가능한 작은 만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반복 가능한 작은 만족? 예를 들면요? 동네 단골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공원을 산책하면서 느끼는 계절의 변화, 가까운 지인과의 편안한 만남, 이런 것들이요. 이런 소소한 즐거움들이 이제는 삶을 충분히 채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여행은 막상 다녀오면 그 즐거웠던 만큼의 피로감이나 허무함이 남기도 하잖아요. 있죠, 그런 거? 그런데 이런 새로운 방식들은 끝난 뒤에 공허함을 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일의 하루를 더 단단하게 받쳐주는 힘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오는 한마디가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이제는 다녀와서 힘든 것보다
내일도 괜찮은 게 더 중요해요. 아, 내일도 괜찮은 것? 네. 이건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내 몸과 내 삶에 딱 맞는 새로운 형태의 즐거움을 찾아낸 거죠. 와, 오늘 이 분석을 쭉 따라와 보니까요. 60대 해외여행 감소는 노화나 쇠퇴의 증거가 전혀 아니었네요. 아니죠. 오히려 내 몸의 신호를 존중하고 현실적인 위험을 계산하고 또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끝에 내린 삶을 더 정확하고 현명하게 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것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변화가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지혜로운 판단? 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내 하루가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불필요한 위험과 피로를 덜어내고 삶의 본질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이니까요. 이 분석이 당신의 하루가 편안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가장 좋은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아주 인상적인 문장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변해감에 따라 당신이 생각하는 모험이나 좋은 삶의 정의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너무 거창한 경험을 좇느라 바로 곁에 있는 작고 지속 가능한 즐거움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자료는요. 한국의 요양보호사 시장에 대한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이 세계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돈잔치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돈잔치라 표현이 굉장히 강하네요.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폐지될 수도 있다? 이런 소문까지 나올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고요. 덕분에 이제 요양보호사의 위상이 을에서 갑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주장이 과연 현실적인 기회인지 아니면 그냥 희망 섞인 전망인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가 단순히 상황이 바뀌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자기 가치를 되찾고 또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이요? 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는데요. 첫째는 요양병원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 요양병원? 둘째는 집에서 부모님을 돌보면서도 수입을 2배로 늘리는 가족 요양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빼앗기고 있는 각종 수당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가장 파격적인 주장이 이거였어요. 요양병원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만으로 월급이 2배가 될 수 있다? 네. 잠깐만요. 월급이 2배라니요? 자료를 보니까 기존 요양원이나 방문 요양이 보통 한 220에서 250만 원 수준인데 요양병원에서는 야간이나 주말 근무 포함하면 월 480에서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솔직히 업계 현실을 생각하면 거의 믿기 어려운 숫자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단순한 희망사항은 아니고요. 저도 처음엔 그 숫자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근데 자료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정책 변화요? 바로 간병비 급여화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간병비 급여화. 이전까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45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환자 가족이 100% 자기 주머니에서 내야 했습니다. 와, 450만 원을요? 네, 부담이 엄청났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환자 가족의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요양보호사의 월급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정부가 내건 조건 때문입니다. 이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요, 병원은 반드시 요양보호사를 프리랜서나 파견직이 아니라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만 해요. 아, 정식 직원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월급을 주는 주체가 환자 가족이나 센터장이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등에 업은 병원이 되는 거죠. 사실상 정부가 월급을 보증하는 셈이니까 떼일 꼭정 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게 이 자료의 분석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지급 주체가 바뀐다는 것만으로도 안정성이 확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월급이 2배까지 뛴다는 걸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병원 입장에선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굳이 월급을 그렇게 높게 책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거기서 두 번째 결정적인 조건이 나옵니다.
자료에서 이걸 한국인 쿼터제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인 쿼터제요? 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아주 강력한 조건인데 병원이 채용한 전체 요양보호서 중에 70% 이상을 반드시 한국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70%요?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이거 뭐 외국인 인력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조건 때문에 지금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한국인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아,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이나 경력 상관없이 자격증만 가진 한국인이면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모셔간다. 네, 힘의 균형이 완전히 요양보호사 쪽으로 기울어버린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간방비 급여화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대거 생겼는데 한국인 쿼터제 때문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몸값이 치솟는 구조군요. 네, 그래서 면접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처럼 저를 제발 써주세요가 아니라 병원 측에서 제발 저희 병원으로 와주세요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죠. 상황이 역전됐네요. 맞습니다. 근무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처럼 병실 한쪽에서 쪽잠 자면서 24시간 상주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 아니고요.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 후에 눈치 안 보고 칼퇴근이 가능한 그야말로 직장인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기회를 잡으려는 분들을 위해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실용적인 팁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연봉 협상을 잘하는 방법이라든지요. 물론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팁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 뭔가요? 면접 볼 때 딱 한 가지만 질문하라는 겁니다. 바로 혹시 이곳은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아, 그 질문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아, 이 사람은 정책의 흐름을 알고 있구나. 우리 병원이 왜 사람을 급하게 구하는지 자기 몸값이 높다는 걸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당연히 연봉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요양병원이라는 확실한 선택지가 있다는 건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3교대 근무라는 게 체력적으로 부담되거나 아이를 키우는 등 여러 사정상 집을 오래 비우기 어려운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네, 물론이죠. 이런 분들은 방금 말한 돈잔치에서 그냥 소외되는 걸까요? 자료에 다른 대안도 제시되어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자료에서도 그 대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병원 근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지로 가족요양 제도를 꼽는데요. 대부분 내 집에서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돌보면서 한 달에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용돈벌이 수준으로 받고 계실 거예요. 네, 보통 그 정도로 알고 있죠. 하지만 자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제대로만 알면 월 90만 원 이상, 연간 1,0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숨어 있다고요. 월 90만 원이요? 기존에 받던 금액의 2배가 넘는데요? 이건 또 무슨 비법이 있는 겁니까? 똑같이 부모님을 돌보는 건데 어떻게 수입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치매 전문 교육 이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치매 전문 교육이요? 네. 자료는 이 둘의 차이를 아주 명확한 숫자로 비교하는데요. 일반적인 가족 요양은 하루에 60분, 한 달 최대 20일까지만 근무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요. 아, 60분에 20날? 그래서 월 수령액이 한 44만 원 정도에 그치는 거죠. 하지만 만약 돌보는 가족이 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았고 요양보호사인 본인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면 모든 조건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하루 인정 시간이 60분에서 90분으로 늘어나고요. 근무 가능일도 주말을 포함한 한 달 30일 또는 31일 전체로 확대됩니다. 와,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월 90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상에.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부모님을 돌보는데 교육 하나 이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연수입이 5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바뀌는 셈이죠.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만 원만 받고 있는 거죠? 센터에서 당연히 이런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많은 센터장들이 이걸 일부러 알려주지 않거나 신청을 꺼린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좀 충격적이네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자료가 분석하는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고 조금 씁쓸합니다. 네. 센터장 입장에서는요. 요양보호사가 60분 인정을 받든 90분 인정을 받든 자신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수익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요. 아, 수수료는 비슷하군요. 네.
그런데 90분 인적을 받게 해주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게 훨씬 복잡하고 귀찮거든요. 아, 결국 그 귀찮음 때문에 요양보호사에게 돌아갈 혜택을 그냥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교육 자리가 꽉 찼다거나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죠. 듣고 보니 좀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럼 내 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좋게 말해서는 안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이 자료는 매우 단호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단호하게요? 센터장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선언하라는 겁니다. 선언. 저희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 치매 전문 교육을 신청해 주십시오. 만약 안 해주시면 해주는 다른 센터로 옮기겠습니다. 라고요. 와, 세게 나가네로? 요양보호사가 갑이 된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조언이죠. 아, 다른 센터로 옮기겠다고 하면 센터 입장에서도 아쉬우니까 해줄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 가족요양은 다른 직업과 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법적으로 한 달에 1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직업을 가지면서 동시에 가족요양비 9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료는 이걸 아주 합법적이고 현명한 투잡 전략이라고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가족요양, 전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군요. 그런데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내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을 자료가 가장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겠네요. 자료는 일부 악덕센터장들이 중간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수당을 교묘하게 가로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라. 그 안에 도둑이 숨어 있을 수 있다고요. 도둑이라니 표현이 굉장히 강하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들을 말하는 건가요? 자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수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입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한 기관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정해준 교육을 받으면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월 15만 원이면 1년이면 180만 원. 정말 큰 돈인데요. 이건 다면이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왜 안 주는 거죠? 이유는 아까와 비슷합니다. 또 귀찮아서인가요? 맞습니다. 센터 측에서 이 교육을 신청하고 행정 처리를 해줘야만 요양보호사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아예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자료는 주장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두 번째는 어떤 수당인가요? 둘째는 장기 근속 장려금입니다. 이것도 국가 지원금인데요.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월 6만 원, 5년 이상이면 월 8만 원, 이런 식으로 근속 연수가 쌓일수록 자동으로 월급이 오르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데 자료는 일부 악덕센터들이 이걸 주지 않기 위해 아주 악의적인 편법을 쓴다고 고발합니다. 악의적인 편법이요. 어떤 거죠? 바로 3년을 채우기 직전, 예를 들어 2년 11개월이 됐을 때 요양보호사를 해고한 뒤 며칠 쉬었다가 다시 계약하는 수법입니다. 네. 서류상으로는 신규 입사자가 되니 근속기간이 리셋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꼼수네요. 듣는 제가 다 화가 나는데 당하는 분들은 오죽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무리 오래 일해도 장기 근속 장려금을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법은 뭔가요? 마지막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교묘한 수법, 바로 퉁치기입니다. 퉁치기요? 네, 시급을 계산할 때 쓰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시급 2만 원이라고 높게 적어둬요. 이것만 보면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 같죠? 네, 그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금액에는 식대, 교통비, 주유수당 등 제수당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이라는 문구가 숨어 있습니다. 아, 그럼 실제로는 최저임금도 안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식대, 교통비, 주유수당을 모두 빼고 기본급만 역으로 계산해보면 실제 시급은 최저임금보다도 낮아지는 마법이 벌어지는 거죠. 와, 이건 명백한 위법이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근로계약서의 각 수당 항목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그럼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센터장한테 월급 명세서 달라고 해도 제대로 줄 것 같지도 않고 물어봐도 얼버무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료가 아주 명쾌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뭔가요? 센터장과 싸울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 하나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앱에 접속해서 장기요양 종사자 급여 제공 내역을 직접 조회해보는 겁니다. 아, 그런 걸 개인이 직접 볼 수 있군요. 네. 거기엔 센터가 나를 고용했다는 명목으로 공단에 얼마를 청구해서 받아갔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나에게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투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다 나오는군요. 말하자면 센터의 장부와 내 통장을 직접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차액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아하. 이걸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다음 행동에 나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분석한 내용을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이 자료가 당신에게 제안하는 핵심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료가 제안하는 행동 지침은 아주 명확하고 직설적입니다. 네. 첫째, 내일 당장 월급 명세서를 요구하거나 공단 앱을 확인해서 선임수당, 장기근속장려금, 각종 수당이 퉁치게 당하지 않고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따져보라는 것. 네, 확인하고 따져라. 둘째,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자격증을 꺼내 요양병원에 전화하고 한국인 프리미엄을 주장하며 당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라는 것. 그렇죠. 셋째, 만약 가족을 돌보고 있다면 센터의 치매 전문 교육을 당당하게 요구해서 연간 1,000만 원의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가 일관되게 던지는 메시지는 더 이상 착하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요양보호사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때로는 똑똑하고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야만 비로소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외침처럼 들립니다. 맞아요. 힘의 추가 이미 우리 쪽으로 기울었으니 이제 그 힘을 사용할 때라는 거고요. 네, 바로 그것이 이 자료가 관통하는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곧 힘이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본 내용은 한 개인의 권리 찾기를 넘어서 한국의 요양 시스템 전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자료는 철저히 개인의 적극적인 행동, 즉 각계 전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이 자료에서 언급된 120만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각자 싸우는 것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단순히 개인의 월급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이나 처우에 대한 정책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겠습니다.